세 번째 인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패권 시대 실용외교의 해법은 인도와의 전략적 동행이라는 주제로 장제복 전 주 인도 대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제복 전 대사님은 주 밀라노 총영사, 외교부 의전장,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주 인도 대사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제복입니다. 이런 뉴스핌의 중국 아시아 포럼에서 인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 사실 실용 외교란 쉽게 말하면 바람 부는 방향에 그냥 선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하는 항구로 향해 독과 키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항해술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념이라는 그런 한쪽 바람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익과 실리를 중심에 두어서 다양한 국가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포럼은 제가 듣기에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그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그런 관계 개선하고 그다음에 한중일 그런 신뢰 강화는 실용 외교의 하나의 핵심 과제로서 아마도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로에서 우리가 절대로 관과해서는 안 되는 거대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세계의 무대에 판을 바꾸고 있는 나라, 바로 인도입니다. 그 미중 경쟁과 이제 아시아 협력의 균형 속에서 인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처럼 두 거인이 장기판 위에서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그리고 첨단 제조 기술을 전략 무기로 삼아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중국은 자급자족형 기술 생태계라는 그런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의 대결 한가운데 한국은 어느 한쪽에만 서 있을 수는 없겠죠.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한쪽 줄을 잡되 다른 한쪽 줄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시아 네트워크를 다변화해서 이제 새로운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균형추의 한쪽에는 중국과의 우호 복원이, 또 다른 한쪽에는 인도와의 전략적 그런 확장이 자리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인도를 주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왜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리면 경제, 군사, 그리고 또 기술 혁신, 문화, 또 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그리고 힘 있는 국가라 하면은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네, 미국, 중국, 또 러시아. 네. 그런데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런 거인처럼
세계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인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제 잠재력인데요. 2023년에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등장했습니다. 올해 말이면은 인도의 인구가 한 14억 6천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한 65%가 35세 이하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중위 연령이라고 하죠. 29.5세고요. 이 젊음은 이런 단순한 그 인구 숫자가 아니라 이런 국가의 에너지 그리고 잠재력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이미 세계 5위에 이르렀고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에 일본, 독일을 제치고 인도가 세계 3위, G3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GDP 규모로는 일본이 한 4조 불, 인도가 이제 3.9조 불, 2024년 기준인데요. 그 정도 됐었는데 올해 말이면은 인도와 일본이 한 4.18조 미불 정도, 독일이 4.7조 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도가 계속해서 아마도 6 내지 7%대의 안정적인 그런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일본과 독일을 제친 다음에 그 격차를 계속 벌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인도는 사실 잠재력은 크지만 좀 속도가 좀 느리다, 뭐 그런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이제 관료주의라든가 뭐 인프라 부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발목을 잡았었는데, 하지만 지난 한 10여 년 이상 동안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중 간의 이런 경쟁, 그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쏠려 있는 사이에 인도는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주요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뭐 요란한 선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하겠습니다. 뭐 당시의 개혁 개방은 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좀 인도로서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한번 떼보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열망은 조용한 이제 하나의 굳은 결의로 변했고, 또 인도의 산업은 현대화되었고 서비스 산업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한때 작은 그런 아웃소싱 업체였던 인도의 IT 기업들이 지금은 전 세계 은행, 또 뭐 병원, 뭐 정부를 움직이는 하나의 디지털 심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수백만 명의 젊은 인도인들이 뭐 코딩이라든가 경영, 기업가 정신을 배우면서 이 글로벌 경제의 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도로, 항만, 뭐 공항, 발전소 이런 것들이 계속 건설되면서 또 인도의 도시들도 이제 변모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인도를 무시할 수 있는 시장으로만은 그렇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 자본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인도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그런 중산층을 갖춘 소비 대국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그런 마인드셋도 좀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구 못지않은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자리 잡았고요. 이는 곧 거인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그 걸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군사력 현대화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인도의 군대는 인원은 많지만 구식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서 자체 개발 방산이 가능한 그런 방산 강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테자스도 생산하고 또 아리안트 클래스 सब머린 핵 잠수함도 생산하고 있고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 시리즈도 개발을 했고, 또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엔티 세틀라이트 웨폰 실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겠죠. 게다가 그 미국, 프랑스, 또 이스라엘, 일본 등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 첨단 무기와 그런 또 합동 훈련 역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는 지역 강국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인도양과 그 너머까지 자국 이익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략 계산에서 생략이 가능한 나라다 했던 이 인도가 이제는 모든 계산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그런 변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많은 나라가 그 인도의 부상을 경계하면서도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혁신 부분입니다. 세계가 실리콘밸리와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에 이제 주목하는 동안에 인도는 이제 조용히 발전해 왔는데요. 콜센터와 값싼 코딩의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건 이미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메트릭 아이디 시스템인 아다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은 10억 명이 등록이 돼 있고 모바일 결제 UPI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억 건 이상의 그런 거래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핀테크, 헬스테크, 재생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100개가 넘는 그런 유니콘 기업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티엠, 플립카트, 바이주, 올라 같은 그런 기업이 이 인도의 산업을 재편해 나가면서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 세계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떠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 하는 그런 점이 되겠고요. 이제 인도 내에서 혁신이 탄생하고 인도 안에서 이런 놀랄만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이 혁신은 10억 명 이상의 연결된 소비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문화 그리고 야심찬 그 정부의 정책 이거와 결합해서 더 이상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술 강국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분야인데요. 늘 그렇듯이 이제 경제, 군사, 기술이 부상하고 나면 또 이런 문화적 각성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6억 명 이상이 되는 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서구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수천 년간 내려온 수천 년 전의 문명, 힌두교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철학 그리고 예술 이런 것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것을 짐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발리우드는 헐리우드를 단순히 따라하지 않습니다. 좀 알려져 있는 영화 중에 이제 새 얼간이, 쓰리 이디엇스, 단갈, RRR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 사회의 고민과 그런 전통을 담아내면서도 또 세계의 관객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방식이 아니라 인도만의 이야기로 이제 승부를 걸어서 성공을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악과 음식,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전통 축제인 홀리라든가 디왈리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현지인들의 축제에 그치지 않고 또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이런 세계 대도시에서 함께 즐기는 그런 글로벌 문화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요가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아유르베다라는 그 인도의 전통 대체의학이 있는데 뜻은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순한 웰빙의 도구를 넘어서 인도의 철학과 정신을 또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거주 또 인도인들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또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무대에서 또 살아있는 외교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CEO 순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영국의 전 총리 리시 수낙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인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고향을 떠난 공동체가 아니라 인도의 문화와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신감은 단순한 그런 자부심을 넘어서 위기 속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국가적 그런 결속력을 강화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 경제와 군사 기술을 넘어서 인도의 모든 영역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교 분야인데요. 인도의 외교는 마치 고난도의 그런 균형 잡는 무용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마다 상당히 그 계산이 있는 것 같고 또 상대에 따라 스텝을 달리하면서 또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는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그 군사 지원을 많이 해준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의 군수 체계가 한 60% 이상이 아직도 러시아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S-400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한편으로 이제 미국과는 또 다른 이제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해서 정보 공유, 또 기지 활용, 또 첨단 기술 이전 이런 분야에서 또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 최근에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관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압박을 넣는데 인도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이 양쪽과 또는 여러 그 상대들과 협력하는 하나의 외교의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라닥이라는 지역에 국경 충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후에 많은 이들이 인도는 중국과 완전히 결별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인도는 오히려 예상했고 인도는 계속 그 중국의 앱 수십 개를 전격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호 의존 그리고 외교적인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즉 단절이 아니라 절제된 거리두기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유럽과는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도 방위, 또 사이버 그런 보안에서 협력하면서 공동 무기 개발까지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인프라, 교육, 보건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이 중국식 차관 모델에 좀 거부감을 가진 나라들에게 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은 인도를 이제 쉽게 압박하거나 고립시킬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명에 달하는 그 광대한 디아스포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 의회, 또 영국의 내각, 또 캐나다와 호주의 중앙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 경영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조약이나 군사 동맹보다 더 강력하게 인도의 외교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력인데요. 제가 보기 인도의 진정한 힘은 이 resilience, 회복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복력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의 어떤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역사 속에서 시험받고 또 단련된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도는 한 2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겪었었죠. 그러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했고 또 전 세계 식민지 민족운동에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데 앞장섰습니다. 독립 직후에는 인도 파키스탄 분단이라는 비극이 찾아왔었고 당시에 1천만 명 이상이 1,0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오르고 심지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잘 유지하고 또 새로운 국가로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또 1970년대, 80년대 또 두 차례 대규모 기근도 있었고 경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또 일어섰고 또 나름대로 그 녹색 혁명을 통해서 또 이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이 굶주리는 나라에서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식량 자급 국가로서 변모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또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됐으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 초기에는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우려했었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인도 대사로 부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도는 오히려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롯해서 이 백신 메카 역할을 하면서 또 위기를 또 기회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죠. 처럼 인도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분열하고 무너지는 대신에 또 적응하고 또 더 강해지는 길을 선택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 지배, 또 분단, 전쟁, 또 빈곤, 전염병 같은 이런 거대한 시련을 모두 겪고도 여전히 일어서고 있는 나라. 이 회복력은 단순히 어떤 생존이 아니라 앞으로도 세계사에서 인도를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두려움을 일종의 두려움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런 어떤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이런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은 분명합니다. 인도가 오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과 인도 간의 그런 전략 협력, 이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는 인도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인도와의 협력을 한 5가지 축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이제 바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공동 R&D입니다. 인도에는 좀 남부 지방이지만 이 방갈로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기도 하죠. 영어식으로는 방갈로르지만 또 인도에서는 벵갈룰루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밤이 되면 스타트업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엔지니어들이 코딩 그런 속도와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 보면 실리콘밸리를 연상시키면서도 또 훨씬 더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AI 분야에서 가진 그런 하드웨어, 또 소재 기술과 인도의 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역량이 만난다면 이런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혁신의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IBM이 인도 TCS라는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라는 인도 최대의 IT 기업인데, 여기와 공동 AI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도 한인도 공동 AI 클라우드 연구소를 방갈로르나 또는 방갈로르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만 또 다른 하이데라바드 이런 데 설립하면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재 교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도에는 이 IIT라는 게 있습니다.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여기 사진에는 이제 델리에 있는 IIT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 내에 23개, 그리고 또 해외에도 2개가 있습니다. 일종의 분교시, 그런데 이제 탄자니아와 UAE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IIT는 수준에 있어서는
MIT나 스탠퍼드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영화 중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아메리칸 주연의 그 새 얼간이 영화에도 인도 최고 명문 공과대학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이제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데 이들이 전 세계 테크 기업으로 진출해서 일부는 C-레벨, 보통 C-레벨이라고 하죠. CEO, CTO, CFO 등 이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 임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벌써 IIT 캠퍼스 리크루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인도 채용을 단순한 현지 채용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인도 인재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혁신 생태계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네트워크가 기회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협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여 이 공급망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인도의 JSW 스틸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글로벌 철강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또한 이 현대 기아의 인도 공장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글로벌 수출 기지로서 성장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든 이 공급망은 이 단순히 부품과 제품이 오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아마도 이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경제 혈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고위급 전략 대화입니다. 물론 많은 레벨의 뭐 장관급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 간 협력이 결국 지도자와 이 정부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 한국과 인도의 연례 정상 전략 회의를 구축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일본과 인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특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서 뭐 방위 문제, 경제 현안 모든 것을 함께 풀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도 이 정상급 전략 회의를 연례 회의로 신설해서 무역과 기술뿐만 아니라 안보, 기후,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그런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과 문화의 연결입니다. 인도의 넷플릭스에서 뭐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뭐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뭐 통계가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오징어 게임, 제가 이제 대사로 있는 동안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시청률 1위가 됐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그 탑 10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BTS나 그 블랙핑크 이런 한국 그 K-팝 그룹들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K 콘텐츠와 인도의 이제 거대한 청년층이 만나면 이런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또 그런 창작의 협업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도에 이제 100개가 넘는 그런 유니콘 스타트업 생태계와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이 매칭이 된다면 그런 청년 창업, 문화 교류 플랫폼이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창업은 의외로 이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아마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도와의 그런 전략적 협력은 거창한 회의실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현장에서 또 대학 캠퍼스에서 그리고 항만과 공장에서 그리고 드라마와 스타트업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인도의 거대한 에너지와 한국의 혁신 DNA를 맞물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가면 그 소리는 그냥 단순한 뭐 기계음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그런 심장 박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실용 외교는 결국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시대의 이런 국익은 누구와 기술을 나누고 또 인재를 교류하며 또 공급망을 연결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 그리고 인도와의 전략 확장을 두 축으로 삼을 때 아마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현재 여기까지 우리 경제에 그런 안정판 역할을 해왔다면 인도는 우리의 미래 성장 엔진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돌리는 것이야말로 곧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의 차원에서 그런 걸 넘어서서 새로운 아시아 협력 질서를 주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그 의지와 행동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상당히 지금 부상을 될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영국은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인도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은 이 사이에서 인도가 잘 버텨낸 것은 국민성 때문에 그러는지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지 국가 지도자가 뛰어난 통치 철학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 중간에서 잘 견디게 그래 나가는지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미중 간에서 지금 숨소리도 못 내고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있고 중국이 뭐라고 하면 숨도 못 쉬고 있고 근데 인도는 어떻게 해서 이걸 잘 이렇게 견디고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 여기에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만은 인도 자체는 오랫동안 물론 역사와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국민성이라고 한마디로 딱 인도의 국민성이 이것이다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좀 잘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가 그 인도의 힘을 인도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4억 이상이 되는 인구지만 그 매 5년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중간 중간에는 이제 주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선거 투표하는 시스템도 이게 다 투표 용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자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전자투표의 하나의 그 머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찍어요. 그럼 그게 다 데이터가 하나로 합산이 되는데 한 3주 후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집권 세력이 또 집권당이 이제 어느 정도 5년, 10년 정도 통치를 하면 또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좀 다른 데 찍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티 인컴번시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런 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디 총리는 3기를 연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디 총리 자체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테그리티라 그럴까 지도자로서의 능력 또 플러스 이미지 메이킹이나 메시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와 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인도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지도자의 그런 영향력, 힘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디 총리 이후에
과연 어떤 사람이 후계를 해서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인지, 또 잘 안정되게 그걸 꾸려 나갈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